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이제 최신 기출 문제 제 37회의 이론 평가 문제를 같이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셨으니까 문제 파악은 다 되셨을 것이고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볼까요? 교재로는 741페이지죠. 1번 다음 중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자, 1번 보시면 회계 정책을 선택하는데 판단 기준을 제공한다.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해서 회계 정책을 선택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뢰성을 더 중시하는 정책을 필 건지, 목적 적합성을 더 비중을 두는 그런 회계 정책을 취할 것인지 이거 관련이 있겠습니다. 다음 2번 정보 이용자가 기업 실체 미래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신뢰성 있는 정보이다. 자, 우리가 예측 가치라고 하는 것은 신뢰성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 적합성에 해당되죠. 그래서 우리 목적 적합성의 하위 질적 특성이 예피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2번의 설명이 옳지 않은 겁니다. 신뢰성이 아니라 목적 적합성. 그래서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됐다면 목적 적합성이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있죠. 다음에 3번은 역사적 원가로 평가를 하면 신뢰성은 높아지지만 목적 적합성은 낮아집니다. 여기 역사적 원가라는 것은 취득 시의 원가, 취득 가격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취득 원가를 유형자산의 가격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은 믿을만하긴 하는데 그렇지만 목적 적합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재무제표는 정보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당연한 거죠. 2번이 틀렸다. 다음 2번은 다음은 당기 중 취득한 주식회사 한공의 유가증권 관련 자료이다.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영업의 비용은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유가증권이 뭔가 봤더니 단기매매증권이 있고 매도가능 증권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매도가능 증권과 관련된 취득금액과 공정가치를 주었어요. 결산시 공정가치. 이거는 뭐예요? 결산 때 평가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매도가능 증권의 평가손익은 손익계산서로 가지 않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는 거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요 두 종류는 일단 관계가 없다.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영업의 비용에 또는 영업의 수익으로 들어가는 거 이걸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게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손익은 영업의 비용 또는 영업의 수익이 되죠. 자, 취득은 7,000원에 했는데 공정가치가 5,000원으로 한 주당 2,000원씩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자, 2,000원씩 하락을 했는데 몇 주냐면 2,000주입니다. 2,000 곱하기 2,000원 했으니까 4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죠. 이거는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입니다.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은 영업의 비용에 해당이 된다.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은 뭐예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다. 즉 자본에 해당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1번.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총계정 원장의 일부와 퇴직급여에 관련된 자료이다.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퇴직급여는 얼마일까?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퇴직급여는 우리가 결산할 때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할 때 퇴직급여라는 개정 과목을 사용하죠. 자, 총계정 원장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원장 보여주고 있고요. 또 여기 퇴직급여
비용 원장 보여줍니다. 자, 결산일 날 여기 보면 12월 31일 날 퇴직급여 충당 부채 퇴직급여 충당 부채 여기 대변에 기록했죠. 그리고 상대 개정 과목은 뭐예요? 상대 개정 과목이 퇴직급여죠. 그래서 퇴직급여는 차변,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대변인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알아내면 그게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퇴직급여예요. 그럼 한번 알아볼까요? 자, 당기 말에 우리 직원들의 퇴직금을 계산한 것을 퇴직금 추계액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1,800만 원이래요. 그러면 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얼마 있는가를 확인해야죠. 자, 1월 1일 날 2천만 원이 있었는데 6월 5일 날 보통예금, 차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대변의 보통예금 650, 퇴직자가 있어가지고 650만 원을 퇴직금을 지급했군요.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650 줄어들었죠. 줄어들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은 얼마냐? 자, 2천만 원에서 650을 빼볼까요? 2천만 원 마이너스 650만 원 했더니 이만큼이 1350입니다. 이 1350만 원이 현재 결산 수정분계 전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이죠. 그런데 1800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1800하고 차이가 얼마냐? 그 차이만큼 여기 금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800 차이가 450만 원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 450만 원을 차변의 퇴직급여 450,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450 이러한 분계를 하게 된다. 따라서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퇴직급여는 450만 원이 된다. 2번이 답인 것입니다. 이 450만 원이 이쪽 여기 XX에 들어가는 금액이에요. 차변의 퇴직급여, 퇴직급여 차변에 기록했죠?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대변에 기록했죠? 예, 분계가 그렇게 되는 거고 전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분계로 표시를 한다면 이 분계가 된다 이거예요. 이 분계를 전기하면 자, 퇴직급여 계정에 차변에다가 450만 원 기록하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계정에 대변에다가 12월 31일 450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한다. 그런데 왜 퇴직급여 충당부채에다가 퇴직급여라고 기록하느냐? 여기 기록을 할 때는요 상대 개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전기할 때는 요 상대 개정 과목, 여기 퇴직급여에서도 퇴직급여 차변에 기록할 때 상대 개정 과목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금액 앞에 쓰는 겁니다. 전기하는 요령 알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손익계산서로 표시되는 퇴직급여는 요 퇴직급여, 요게 비용이니까 손익계산서로 가잖아요. 그래서 답이 450이다. 이런 풀이가 가능하겠죠. 자, 다음은 4번을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의 수정전 잔액 시산표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수정전 잔액 시산표에 지금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선급금 그리고 대손충당금의 잔액이 여기에 보여집니다. 기중에 발생한 대손은 없다. 예, 대손이 없으면 대손이라는 건 이런 거, 예,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움이나 선급금 같은 거에서 대손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없대요.
그러면 이건 이대로 인정을 하면 되고, 기말 매출채권 잔액에 대하여 1%의 대손을 추정하고 있다. 자, 이 중에서 매출채권이 뭐죠? 요 두 개죠.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이 매출채권입니다. 이 잔액에 대해서 1%의 대손이 추정된대요.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치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의 1%는 10만 원. 10만 원의 대손이 예상되면은 10만 원만큼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야 돼요. 근데 대손 충당금이 얼마밖에 없냐? 6만 원밖에 없죠. 그러면 무슨 분계를 해야 돼요? 차변의 대손 상각비 4만 원. 차변의 대손 상각비 4만 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4만 원. 이런 분계해야죠. 그렇게 되어야 대손 충당금이 이 6만 원에다가 4만 원이 더해져 가지고 10만 원이 돼서 대손 추정하고 똑같은 대손 충당금이 설정이 되게 된다. 예, 차변의 대손 상각비 4만 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4만 원입니다. 이 분계가. 자, 그러면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1번 수정 후 기말 매출채권 총액은 1,020만 원이다. 자, 이게 지금 수정 분계인데 이 분계에서 매출채권은 안 나오죠. 여기가 대손 상각비고 여기가 대손 충당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죠. 1,020이 아니라 이거 두 개 더하면 1,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 네, 1,000만 원. 다음에 2번 손익계산서에 계산될 대손상각비는 4만 원이다. 그렇죠. 요 4만 원이 뭐예요? 차변의 대손상각비죠, 이게. 그러니까 이건 맞았다. 대손상각비 4만 원. 다음 3번 수정 후 잔액시산표의 대손 충당금 잔액은 16만 원이다. 틀렸죠. 자, 여기 4만 원의 대손 충당금이 더해지면 기존의 6만 원에다가 4만 원 더하면 여기 대손 추정액 10만 원과 같아지는 거예요. 16이 아니라 16만 원이 아니죠. 16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이 있죠. 그 다음 4번 수정 후 기말 매출채권 순장부 금액은 1,000만 원이다. 우리가 매출채권의 순장부 금액이라는 것은 매출채권 잔액에서 대손 충당금을 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손 충당금이 아까 4만 원 더해져 가지고 아까 그 분계 수정 분계에 의해서 10만 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출채권이 1,000만 원이면 10만 원을 빼면은 990만 원이 되겠죠. 1,000만 원이 아니라 순장부 금액은 990만 원이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겁니다. 맞은 거는 2번만 맞았죠. 이해 가시죠? 다음은 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에 관련하여 잘못 설명하고 있는 사람. 잘못 설명하고 있는 사람. 첫 번째 사람, 컴퓨터를 판매하는 회사의 재무팀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는 유형자산이죠. 유형자산.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재고자산이 아니에요. 판매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재고자산이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아니. 재고자산이 아니다 그랬네요. 아이고, 이거 재고자산이다. 재고자산이다 하면 틀린 거죠. 재고자산이 아니다. 유형자산이다 이 말이죠. 맞았습니다. 이거 맞았어요. 다음 준이 재고자산의 판매 비용이 상승하면 재고자산 평가 손실 금액이 증가할 수 있어. 맞았습니다. 왜 맞느냐? 여러분 재고자산의 평가는 순실현 가치로 평가하잖아요. 자, 우리가 재고자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재고자산 평가는요, 이렇게 평가합니다. 현재 장부 금액과 순실현 가치를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저가법으로
평가하죠. 저가법 평가라는 건 뭐냐? 순실현 가치가 낮을 때만 평가합니다. 높을 때는 재고자산을 평가 안 해요. 장부금액보다 순실현 가치가 낮을 때 평가한다 해서 저가법이라고 해요. 재고자산, 제품이나 원재료나 상품이나 이런 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판매 비용이 상승하면 평가 손실이 증가할 수 있다. 왜 있을 수 있느냐? 여기에 순실현 가치라는 것이 뭐냐면요. 순실현 가치는 이걸 이렇게 구합니다. 순실현 가치는 공정가치에서 마이너스 판매 비용을 빼줘요. 공정가치는 시가죠. 시가. 시가에서 판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뺀 것을 순실현 가치라고 해요. 그러면 판매 비용이 커지면 순실현 가치가 작아지죠. 빼주는 게 커지니까. 자, 순실현 가치가 작아지면 장부금액과 순실현 가치를 비교하는 건데 장부금액에서 순실현 가치를 빼주는 거거든요. 하락했을 때만 하니까. 그러면 순실현 가치가 낮아져 가지고 그 차이가 더 커지죠. 평가 손실이 더 커진다. 재고자산은 평가 이익이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왜 그러느냐? 저가법이니까 낮을 때만 재고자산은 평가하는 겁니다. 네. 자, 따라서 이 사람 말은 맞았다. 그럴 수 있다.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판매 비용이 커지면. 재고자산 평가 때는 장부금액과 순실현 가치를 장부금액에서 순실현 가치를 뺀 것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인데 이 순실현 가치가 어떻게 구하느냐? 공정가치에서 판매비를 빼는 거예요. 따라서 판매 비용이 높아지면 순실현 가치가 하락을 하고 순실현 가치가 낮으면 그만큼 평가 손실도 커진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준수,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매출원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맞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영업의 비용입니다. 영업의 비용. 영업의 비용이고 정상적인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매출원가고. 그래서 준수도 맞았습니다. 비정상적인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영업의 비용이다. 정상적인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매출원가다. 준수 맞았어요. 다음에 민경이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한 운송 중인 재고는 매입했는데 선적지 인도 기준이다? 그러면 그거 우리 거죠. 기말 재고자산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포함시켜요. 그래서 민경이가 틀렸네요. 답은 4번. 다음에 6번 보면은요.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보험료 관련 자료이다. 결산 수정 분계를 누락한 결과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월알로 계산을 해라. 자, 뭘 누락했나 보겠습니다. 8월 1일 날 업무용 건물에 대한 1년분 화재 보험료를 7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전액 선급비용 자산으로 처리했다. 자, 보험료를 지급하면서 비용 처리하는 방법과 자산 처리하는 방법이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네, 어떻게 했다는 거냐면 8월 1일 날 분계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8월 1일 날 보험료 1년치를 지급하면서 차변의 선급비용 72만 원, 대변에 현금 72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했다는 겁니다. 보험료를 지급하면서 전부 뭐로 했다? 자산 증가,
자산 처리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12월 31일 날 어떤 수정을 해줘야 되느냐? 결산 수정 분계로서 이걸 해야 됩니다. 12월 31일 날 결산 수정 분계가 필요하죠. 8, 9, 10, 11, 12 5개월이 지났잖아요. 5개월 분은 결산 수정 분계는 5개월 분은 5개월 분은 비용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결산 수정 분계 이걸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변에 보험료. 자, 72만원 중에서 5개월치는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계산기를 가지고 72만원 곱하기 5개월 나누기 12개월 이렇게 하면 5개월치가 계산돼요. 30만원이 나옵니다. 72만원 곱하기 5 나누기 12 그러면 보험료 30만원은 단기의 기간이 지났으니까 비용 처리하고 대변은 현금은 8월 1일 날 나갔으니까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을 30만원 감소시키면 돼요. 이러한 수정이 필요한 거죠. 단기의 비용으로 이걸 발생시켜야 돼요. 선급 비용 줄여주고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선급 비용은 42만원으로 선급 비용 자산이 42만원으로 감소하게 되고 손익계산서의 보험료는 30만원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결산 수정 분계예요. 자, 근데 문제를 보면은 12월 31일 날 보험료에 대한 결산 수정 분계를 누락했답니다. 누락했다. 그러면 재무제표에 무슨 영향이 오겠느냐? 30만원만큼 이익이 많이 나겠죠. 이익이. 자, 볼까요? 42만원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2번 아니면 3번이에요. 자, 1번 손익계산서 영업이익이 30만원이 과대 계상된다. 그렇습니다. 보험료는 판매관리비니까 판매관리비에서 30만원이 이걸 누락시켰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30만원 과대하게 된다. 답은 2번입니다. 옳은 것은 2번이에요. 3번의 유동부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다음 7번으로 가볼까요?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기계장치 관련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5월 1일 날 정부 보조금 2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수령을 합니다. 2달 후인 7월 1일 날 기계장치를 100만원에 취득하는데 정부에서 보조받은 20만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삽니다. 그리고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으며 감가상각은 월할로 상각하고 정액법을 적용합니다. 내역연수는 5년이고 잔존가치 없어요. 자, 1번부터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5월 1일 날 정부 보조금 수령은 자산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5월 1일 분계를 한번 해볼까요? 자산이 증가하는지 안 하는지. 자, 정부 보조금 받을 때 우리는 어떤 분계를 합니까? 5월 1일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받았죠? 20만원. 대변에 정부 보조금으로 기록하죠? 20만원. 그러면 거래의 결합관계가 차변의 보통예금이니까 자산 증가죠. 그러면 대변의 정부 보조금은 뭐냐? 보통예금의 차감 계정이에요. 보통예금에 들어오긴 들어왔으나
우리 회사 또는 아니다 이런 취지입니다. 보통예금 차감 계정. 따라서 자산의 증가가 없어요. 자산 증가했는데 대변에 차감시켜 버렸으니까. 그래서 정부보조금의 수령은 자산 증가는 없다. 대변이 자산 감소가 있는 셈이니까. 다음에 7월 1일 날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은 80만 원이다. 자, 7월 1일 날 기계를 100만 원에 삽니다. 7월 1일 날. 그런데 정부 보조금 20만 원을 포함해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산 건 80에 산 거죠. 우리 돈으로 산 건. 자, 그러면 우리가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을 80만 원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한번 볼까요? 뭐 분계를 안 써봐도 80만 원인 거 알 수 있겠죠. 자, 분계는 어떻게 되냐면요. 7월 1일 날 차변에 기계장치 10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100만 원 나가죠. 그러면서 보통예금의 정부보조금까지 다 써버렸으니까 정부보조금의 차감 계정은 없어져야 되죠. 그래서 차변에 정부보조금 보통예금 차감 계정 20만 원 감소시키고 대신에 요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으로 정부보조금 기계장치 차감 계정인 20만 원을 설정을 합니다. 따라서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이라는 것은 기계장치의 취득금액에서 기계장치의 정부보조금 차감 계정인 요 20만 원을 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장치 장부금액은 80만 원이다. 맞다. 예. 7월 1일 회계 처리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3번을 보겠습니다. 12월 31일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은 72만 원이다. 그러면 12월 31일 날은 무슨 일이 있는 날이냐면 결산하는 날이죠. 결산. 그렇죠? 그러면 결산을 할 때 감가상각을 해야 합니다. 정액법으로 내용연수 5년으로 잔존가치 없다. 그러면 결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100만 원에 샀습니다. 100만 원 나누기 5년 1년이 2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계를 7월 1일 날 샀으면 6개월밖에 안 지났죠. 월할 계산, 월할 상각을 해야 되니까 6개월이면 절반입니다. 그래서 나누기 2 하면 10만 원만 감가상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10만 원을 감가상각을 할 때 우리가 이때 우리 순장부 금액이 80만 원이었죠. 7월 1일 날. 7월 1일 날. 그러면은 10만 원을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은 10만 원을 감가상각하게 되면은 70만 원이 된다. 그러면 70만 원이니까 이게 틀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0만 원을 감가상각을 하는 것을 우리가 비용 처리하면 안 돼요. 왜냐? 10만 원이 다 감가상각 비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중에 100만 원 중에 20만 원은 정부 보조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는 정부 보조금에서 상각해야 돼. 여기에 20%. 자, 10만 원의 20%는 2만 원이죠. 2만 원은 우리 회사의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가 아니라 정부 보조금에서 상각해요. 그래서 8만 원만 상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금액 80만 원,
7월 1일 날 장부 금액이 80만 원이었다가 결산 때는 결국에 장부 금액이 72만 원이 됩니다. 이거 맞았어요. 자, 이 분계를 또 써보면요. 예. 자, 분계를 쓸 수 있겠죠? 12월 31일 날 그럼 어떤 분계를 우리가 하느냐? 12월 31일 날 차변에 감가상각비 10만 원 비용 발생했다가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10만 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자 여기 기계장치 20만 원에 대한 기계장치 정부보조금을 또 상각합니다. 자 20만 원을 5년으로 나누면 4만 원 4만 원인데 6개월 치니까 2만 원이 되죠. 그래서 차변에 정부보조금 기계장치에 대한 거 2만 원 정부보조금을 이렇게 상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변에 정부보조금이 상각이면 대변은 뭐라고 쓰느냐? 우리 회사 비용에서 빼주는 거예요. 대신에 감가상각비 비용에서 2만 원을 빼줍니다. 따라서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은 72만 원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7월 1일 날 장부 금액이 아까 80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면 10만 원을 감가상각 누계액 10만 원을 뺀다. 그러면 70만 원이 됐죠. 70만 원이 됐는데 다시 여기 감가상각 누계액에서 10만 원을 빼는 거는 그 중에서 정부보조금 2만 원을 다시 상각을 하기 때문에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은 72만 원이 된다 이겁니다. 감가상각비 2만 원이 줄어들어요. 여기에 다시 줄어드니까. 그래서 7번에 3번은 맞는 설명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2020년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10만 원이다. 예.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10만 원이 아니라 아까 얼마였죠? 8만 원이죠. 감가상각비 10만 원 발생했다가 여기 2만 원이 줄어들잖아요. 8만 원이다. 8만 원. 그래서 이게 2020년 12월 말이 되면 월할 계산을 해야 되는 거 예, 월할 계산하니까 6개월 나오잖아요. 10만 원이 아니라 8만 원. 감가상각비는 여기 이 분기에 의하면 자, 여기 보세요. 감가상각비 10만 원 발생했다가 이 정보보조금 상각하면서 감가상각비에서 빼주니까 10만 원이 아니라 8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했기 때문에 이게 8만 원이니까 이게 틀렸다. 월할 계산 하라는 말은 월할 계산 감가상각을 월할로 상각을 하는 말은요. 이 기기장치를 7월 1일 날 취득했기 때문에 1년치 감가상각 하지 말고 6개월치만 감가상각 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용연수 5년으로 나눈 다음에 다시 절반으로 또 나눠야 돼요. 네, 그래서 7번은 계산을 잘 해야 옳지 않은 것을 찾아낼 수 있겠어요. 4번이 틀린 것이다. 네, 다음은 이제 부가가치세법 문제죠. 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주식회사 한공의 다음 거래를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회계 처리할 경우 발생하는 결과로 잘못된 것은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고요. 93만 5천 원 VAT 포함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했습니다. 거래처 담당자와 저녁 식사를 하고 법인 카드로 16만 5천 원을 결제했습니다.
재무팀 직원의 회식을 하고 법인카드로 11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자, 그런데 1번은 뭐라고 그랬냐면 매출채권은 93만 5천 원이 증가한다. 여기서 매출채권은 뭐냐면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음이죠. 그래서 매출채권이 첫 번째 점밖에 없죠. 93만 5천 원. 이게 매출채권이죠. 외상으로 판매한 것이니까 1번은 맞았죠. 다음 2번 매출액은 85만 원이다. 매출액이 여기 93만 5천 원에서 부가세 빼면은 그게 매출액이에요. 예, 나누기 1.1을 한번 해볼까요? 93만 5천 원 93만 5천 원 나누기 1.1 하면 공급가액만 나옵니다. 85만 원. 그래서 2번 맞았죠. 우리가 부가세 포함된 것은 공급 대가이고 매출액은 공급가액이 매출액이니까 나누기 1.1 하면 85만 원 맞았다. 다음 3번 부채로 계상될 금액의 합계는 27만 5천 원이다. 한번 써보면 헷갈리면 분계를 차고차고 써봐야 돼. 두 번째 거는 차변의 접대비 16만 5천 원 대변의 미지급금 16만 5천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거 차변의 복리후생비 10만 원 부가세 대급금 만원 이렇게 되죠. 대변 미지급금 11만원 이렇게 되죠. 부채로 계상될 금액의 합계 두 개 다 미지급금 합치면 27만 5천 원 맞지 않나요? 제가 뭐 틀리고 있나요? 부가세 대급금도 그렇지 않아요. 매출채권에 부가세 그 8만 5천 원도 플러스 답은 그렇게 됩니다. 맨 위에 거 분계를 안 했군요. 아유, 네, 미안합니다. 여기에도 부가세 예수금이 있죠. 자, 매출을 한 게 있으니까 맨 위에 거 분계를 제가 여기는 완전 무시하고 생각을 했는데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 있고 93만 5천 원 대변에 상품 매출이 그 1.1로 나눈 85만 원 상품 매출이고 8만 5천 원은 부가세 예수금. 그렇죠? 부가세 예수금이 8만 5천 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가세 예수금이 부채, 미지급금 2개 부채. 저는 요것만 지금 봤어요. 네. 자, 그래서 요걸 다 더해야 되니까 3번이 잘못된 것이다. 네. 그러니까 법인카드 쓴 거 요 부채만 생각하고 여기 있는 부가세 예수금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그래서 3번이 틀렸다. 그래서 27만 5천 원 이거 아니다는 겁니다. 8만 5천 원을 더해야죠. 3번이 답이었습니다. 다음 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020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의 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냐? 단 주어진 자료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며 세금계산서 등
필요한 증빙 서류는 적법하게 발급하였거나 수령하였다. 네, 과세 표준 구해봅시다. 외상 판매액 1,000만 원 수출하는 것도 과세 표준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이거 과세 표준 해당되고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매각했다. 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매각, 네, 과세 표준이죠. 다음에 토지를 매각했다. 이건 과세 표준이 아니죠. 면세. 네, 면세. 재화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 보조금을 수령했다. 재화의 공급과 관련되지 않는 국고 보조금은 과세 표준이 아니다 이랬습니다. 우리 배웠죠? 과세 표준이 아닌 거. 그래서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1,500만 원 2번이 과세 표준으로 답이 되는 거죠. 자, 다음은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와 관련하여 잘못 설명하고 있는 사람. 자, 법인, 개인, 일반 과세 사업자는 모두 전자세금 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된다. 이 진위가 틀렸네요. 그렇죠? 개인의 경우는요. 의무 발급자는 직전 연도의 매출액이 3억 원 이상이어야 되죠.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포함해서. 그래서 1번 잘못됐다. 그래서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즉 매출액,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합쳐서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발급이지만 그러지 않으면 의무발급은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다. 자, 다음 11번 부가가치세법 문제죠.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신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의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네, 다음 달 25일이니까 종료일로부터 25일 맞죠? 다음 2번 조기환급 신고를 할 때 이미 신고한 과세 표준은 확정 신고 시 포함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3번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세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는 징수하지 않는다. 예, 이런 제도 없습니다. 응? 예정 고지를 하지 않는다. 예정 고지를 하지 않으니까 징수하지 아니한다. 예, 이거는 30만원 미만이면 예정 고지를 안 한다. 이거 맞습니다. 예. 다음에 4번 개인사업자는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없다. 이게 틀렸네요. 개인사업자도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4번이 틀렸습니다. 이 부가가치세는 소액 부징수라는 것은 없어요. 소액이라고 해서 납부 안 하는 건 없는데 여기서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예정고지를 안 하고 나중에 확정신고 때 세금은 내긴 냅니다. 그래서 3번은 맞은 걸로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12번 소득세법 문제. 금융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1번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죠. 맞았고 2번 과세소득의 범위를 유형별 포괄주의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 우리가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선택하죠. 계속 금융상품들이 유사상품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열거주의로만 과세하지 않고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포괄주의를 유형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맞았고 다음 3번 금융기관에서 받은 정기예금의 이자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종합과세가 된다. 네,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초과하면 종합과세. 다음 4번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집합투자기구라는 것은 펀드 상품을 말하는 거죠. 이익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소득세법상
이자 소득에 해당이 된다. 네, 요거는 배당 소득으로 봐요. 이자 소득이 아니라 펀드는 배당 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4번 배당과 이자 소득을 우리가 금융 소득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도 금융 소득이긴 한데 이자 소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배당 소득에 해당이 된다. 다음에 13번 다음 자료는 거주자 김한공 씨의 2020년 귀속 소득 내역이다. 김한공 씨의 종합과세되는 기타 소득 금액은 얼마인가? 단 실제 소요된 경비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자. 자, 위약금으로 받은 주택입금 지체상금, 네,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되죠. 자, 우리가 주택입주 지체상금은요 필요경비를 80% 인정을 해줘요. 80%. 필요경비가 확인되면 그걸 적용하는데 확인이 안 되면 80%. 자, 그러면은 여기 금액, 기타 소득 금액을 38에 24, 240만 원이 비용이니까 기타 소득 금액은 여기서 60만 원을 일단 산정을 하고, 다음 상훈법에 따른 상금. 네. 상금도 우리가 상훈법에 법에 따라서 받는 상금, 이것도 이게 비율이 얼마를 받을까요? 비과세. 예. 상훈법에 따른 상금. 네, 우리가 오늘도 6월 10일 날 보니까 60항쟁 그게 관련해 가지고 무슨 상을 받았더라고요. 만약에 거기에 상금을 줬다면 국가 상훈법에 따라서 받은 상금은 비과세. 그러니까 이건 소득 금액이 없는 거예요. 비과세니까. 다음 4번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은 대가로 받은 강연료. 이건 기타 소득이죠. 강연료 기타 소득은요 60%를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60%. 그러면 40%가 소득 금액이에요. 48에 32. 32만 원 기타 소득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기타 소득 금액 구하라는 거죠, 지금. 예. 다음에 라번 골동품을 박물관에 양도하고 받은 대가. 자, 우리가 골동품의 경우는요 필요경비를 굉장히 많이 인정을 해줍니다. 예, 필요경비를. 그런데 박물관에다 양도했어요. 개인에게 판 게 아니라 비과세. 예. 골동품을 박물관에 양도하는 것은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소득 금액이 없다. 그러면 92만 원. 아, 여기 320만 원인가요? 예, 30%니까 아니죠. 40%니까 48에 320만 원. 320만 원 하고 여기 지체 상금은 80%가 비용이니까 38에 24. 이건 60만 원 맞죠? 예, 두 개를 더하면 380만 원. 그래서 2번이 답이 됩니다. 비과세 두 개, 나번과 라번이 비과세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공적연금의 수입 시기는 관련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이고 사적연금의 수입 시기는 연금을 수령한 날이다. 맞습니다. 공적연금은 지급받기로 한 날이 수입 시기, 사적연금은 수령한 날. 다음 2번 공적연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분 공적연금 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한다. 네, 맞습니다. 공적연금은요 우리가 국민연금이 대표적인 공적연금인데 연말정산하는 것으로 끝이에요. 다음에 3번 연금소득 금액이 9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 원을 공제한다. 예,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한도액이 900만 원입니다. 연금소득공제 900만 원, 맥시멈이 900이니까 초과하는 경우는 900만 원을 공제한다. 맞고요. 다음 사적연금 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무조건 분리과세를 한다.
이거는 무조건 분리과세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어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이 들어가서 이게 틀린 겁니다. 분리과세를 선택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4번이 옳지 않은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김한공 씨가 2020년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해라. 자, 사업소득 금액이라는 것은 매출액에서 비용을 다 뺀 것이 사업소득 금액입니다. 자, 손익계산서상에 당기순이익이 이만큼이 있대요. 그러면 이제 비용을 다 뺀 것이죠, 이게. 그런데 이게 지금 소득세 정산 할 것 같습니다. 손익계산서상에 포함된 수익 항목이 예금 이자 200만 원이 있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장려금이 3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예금 이자는 이것을 소득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이건 빼줘야 되는 거고요. 예금 이자 수익은. 자,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장려금, 요거는 상관이 없어요. 요거는 수익으로 봐줍니다.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비용 항목. 자, 소득세 비용은요, 개인 사업자는요, 소득세가 회사 비용이 될 수가 없어요. 사업소득에서 빼면 안 됩니다. 개인 사업자는. 이건 개인의 세금이기 때문에 회사의 비용으로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용에서 빼줘야 돼요. 김한공 씨 배우자에 대한 급여. 김한공 씨 배우자가 격리부서에서 일을 했으면 이건 비용 맞죠? 일을 안 했으면 아니지만. 자, 그러면은 수익에서는 200만 원 빼야 되니까 당기순이익에다가는 이자 수입을 이거 수익이니까 이건 빼줘야 되고, 그 다음에 소득세를 비용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소득세는 비용에 넣으면 안 돼요.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비용에서 포함을 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포함을 했으니까 이건 당기순이익에다가 더해줘야 되고, 그러면 과세표준이 나오겠죠. 사업소득 금액. 이 사업소득 금액이 바로 과세표준이에요. 자, 그러면 1억 원에서 200을 빼고 500을 더하면은 300을 더하는 꼴이 되죠. 1억 300만 원. 그래서 답이 2번이 됩니다. 자, 요거는 세무조정에 관한 거예요. 소득세 세무조정. 근데 우리가 지금 소득세 세무조정에 관한 것은요, 본문에서 제대로 공부가 안 돼 있습니다. 15번 문제는 평소에 출제되는 문제가 아닌데 지금 우리 37회에서 15번 같은 문제, 이 문제는 TAT 1급에서 주로 출제가 되는 문제인데 TAT 2급에 출제가 되었군요. 15번 문제 우리가 앞에서 다루지를 않았었습니다. 소득세는 2배사 근연기에 관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양도와 퇴직소득에 관한 거였고, 이 소득세 세무조정에 관한 것은 우리 이제 공부하지 않았는데 이거 나왔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마지막 한 문제를 빼고는 나머지는 다 출제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